포드가 이제 차를 T 모델을 만들면서 이게 고급형으로 굉장히 싸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대가 도래된 거는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컨베이어 시스템 있죠. 지금의 생산 라인 시스템 있죠. 왜 이렇게 자동차 조립 라인 있죠. 그걸 제일 먼저 만든 게 이제 포드인데 그 포드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자동차가 이제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이 일단 생산이 뭐 몇천만 대가 된 거고, 차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국도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확산된 게 바로 아이젠하워 고속도로거든요. 배경 설명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직업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연합군 사령관이에요. 연합군 사령관이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독일에 가서 본 게 독일의 그 일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 아우토반. 아우토반을 보고 굉장히 큰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이제 히틀러가 만든 도로긴 하지만 그 차선이 이게 넓지는 않지만 이게 고속도로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노면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노면이 울퉁불퉁하면 차가 고속으로 못 달려요. 달려도 사고 나죠. 풍 튀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죠? 공률이 굉장히 완만하다. 급하게 돌면은 차가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못 달려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특징은 굉장히 이게 휘긴 휘어도 굉장히 큰 원을 그리면서 휩니다. 웬만한 건 그냥 직선으로 바꿔. 여러분 뭐 강원도 갈 때 우리나라 뭐 고속도로는 웬만한 건 그냥 터널로 다 뚫어버리잖아요. 터널, 다리, 교량호.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 도로공사제가 경영평가위원회인데 도로공사 가서 배운 건데, 외국의 하이웨이 보면요, 이렇게 휘는 데 보면은 이 끝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가보셨어요?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의 하이웨이 보면은 하이웨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간 공률이 급할 때가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럴 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끝이.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네, 원심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고속도로 달리면 바깥으로 튕겨나가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이렇게 당겨주면은 차가 구심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뜨니까 이게 밸런스가 되기. 여러분 어디더라? 경륜 경기장 보면은 자전거가 이렇게 달리면서 평지가 아니면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렇게 딱 밸런스를 지키면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이웨이 그게 없어요. 그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외국의 하이웨이 다 가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는데 왜 그거 안 했냐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자기들도 잘 안 돼. 고속 하이웨이, 우리나라 도로공사 사람들이 고속도 그냥 적겠습니까?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전 세계 다 다녀봤겠죠. 이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다 좋은데 추석 때, 구정 때, 여름 휴가 때 사람들이 이러고서 6시간씩 이러고 있어도 돌아버린대. 차에서 이러고서 이렇게 비탈면서 몇 시간씩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맥혀봤자 한
한 3, 40분 맥히지만 우리는 그냥 그리고 몇 시간을 지난 저 겨울도 아니지 눈 와가지고 강릉에서 오는 그거 맥혀가지고 뭐 열 몇 시간을 뭐 그거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지? 약간 이 고속도로 특징이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이때 왜 만들었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1929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너지 인프라 또는 다른 SOC 같은 것도 이거랑 관련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대통령이 후보예요. 후보가 이제 공화당 대통령. 근데 이제 후보가 임기를 마치고 30년대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스펠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루즈벨트인데 후보는 공화당이고 루즈벨트는 민주당입니다. 이때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뭔가 경기를 불러들이는 이제 SOC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보 때 시작한 게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후보댐이에요. 세계 수력 발전에 가장 큰 전형이 된 거죠. 엄청나게 큰 후보댐이 이제 이게 건설된 거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가 이걸 완공시켰어요. 완공시키고 또 많은 걸 했죠. 그러면서 이른바 뉴딜 정책. 여러분 요새 왜 그린 뉴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뉴딜 정책.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전 세계 브로닥팅 대공황을 뭔가 좀 해결하자. 경기 침체를 해결하자 그러면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고용도 늘리고 그런데 이제 그 헛돈 쓰기 싫으니까 SOC를 건설하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테네시강 유역 개발, 그 다음에 뭐 후보댐 완공, 그러면서 많은 걸 했죠. 30년대 이제 많은 일을 했는데 마침 이때 이제 터진 게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전쟁 나면은 그거는 뭐 나라 죽고 살기의 문제니까. 그때는 전시체제니까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때 뭐 뉴딜 이후에 플러스 그다음에 전시체제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거죠. 미국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 뭐 지났으니까 이긴 거지 당시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주만에 미국 몇천 명이 죽어버리고 태평양에서 그 일본 해군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저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독일하고 이렇게 그 동맹군들이 이렇게 난리친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건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저걸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이제 이제 미국 경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또 터진 전쟁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터진 게 바로 한국전쟁이.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언제 끝나요? 53년에 끝나잖아요. 53년에, 그러니까 52년 겨울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트루만이 두 번째 끝나고, 그때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 그 아이젠하워가 이제 연합군 사령관이었다가, 그 다음에 나토 초대 사령관이 됩니다. 나토 초대 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미 전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이젠하워는 영웅이에요. 영웅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선거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고. 아이젠하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요, 그분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본 사람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요. 아이젠하워가 굉장히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육사 웨스트 포인트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 육군에서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전략, 기획통이에요, 기획.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 이제 참모였냐면은, 메가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유럽을 지원했던 유명한 플랜이 있죠. 혹시 아세요? 마샬 플랜. 마샬도 그 육군대장 출신입니다. 마샬, 메가더, 이런 사람들의 참모 출신이에요. 참모고, 그 사람들이 이제 메가더는 현장에서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뛰고, 마샬도 뛰는데, 다음번 이제 유럽 히틀러랑 싸워야 되는데, 진두지휘를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했을 때, 거의 만장일치로 아이젠하워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 이 마인드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이제 전쟁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킹, 그 다음에 보고, 이런 모든 게 총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나토 사령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잠깐 사이에 뭘 하냐면은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뉴욕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이비리그로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총장으로 모셔가요. 총장으로 모셔가는데 그때 잠깐 있었던 일화가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미국 대학이 그렇듯이 커다란 잔디밭을 조성해요. 잔디밭을 조성하고, 잔디밭이 있은 다음에 잔디밭 사이로 사람들이 잘 다니게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인도를 부어 만듭니다. 그걸 이제 패스웨이라고 그러는데, 사이드워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부어서 만드는데, 그걸 이제 총무처장이 들고 왔어요. 총장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잔디밭을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사이드워크를, 여기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한참 생각하더니, 잔디밭은 만들고, 사이드워크는 하지 말라고 해요. 총무처장이,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글쎄, 한 석 달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잔디밭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학기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 왔다 갔다 하고 한 석 달 기다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동선이 나타났죠. 동선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잔디밭에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그러면 거기가 잔디가 좀 죽잖아요. 아무래도. 석 달 기다리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아이젠하워가 그거 이렇게 됐지? 거기다 보라. 대단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거 미리 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다니는 길 있으면 잔디밭 질러가지, 그걸로 안 다니거든. 그런데 그 사이드워크 만들어 놓고 또 있으면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석 달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기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런 전략적 지혜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티가 안 나요, 이 사람이. 똑똑한 티가 안 나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데, 이 53년에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걱정이에요. 미국 경기가 이제는 한국전쟁도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꼬나박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독일에서 봤던 고속도로를 미국 전역에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을 안전하게. 여러분 혹시 미국 가시면은 꼭 하이웨이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시스템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도 이렇게 어떤 거는 안 좋아요. 퉁퉁 치기도 하고 뭐 빵꾸도 나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건설하는 거하고 그 어마어마한 대륙의 그 하이웨이 시스템 건설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이 SOC 인프라 이게 잘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이슈 분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도망으로 미국이 일어섰거든요. 철도망을 건설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산업국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철도망을 건설했던 시초를 놓은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하이웨이 시스템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대국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동차가 발명되고 확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 시스템을 건설합니다. 고속도로 시스템을 건설하고 나서 대규모 교외 지역이 발달하고 자동차 중심 도시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도시가 굉장히 커져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가 생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대도시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속도로 시스템 그러면은 대도시권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하이웨이가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이 동서를 달리는 하이웨이가 나타나고요. 이제 남북으로 달리는 하이웨이.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이제 동서 달리는 하이웨이 시스템이 짝수입니다, 보통. 뭐 70번 도로, 뭐 80번 도로, 90번 도로 이렇게 짝수로 나타나요. 그다음에 남북을 달리는 하이웨이 시스템은 이게 홀수예요. 뭐 캘리포니아 1번 도로, 뭐 5번 도로 뭐 이렇게 해서 81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홀수예요. 그다음에 순환도로가 있어요. 벨트웨이. 도시 순환도로. 이거는 주로 세 자리예요. 뭐 270, 뭐 400 얼마, 600 얼마 이런 세 자리. 도시 시스템이 핵심이 이게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가 이렇게 요걸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요 고속도로, 동서, 남북, 벨트웨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도시 규모 확산의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물론 도시라는 건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도시의 특성상 이게 어떤 도시는 해변에 있고 어떤 도시는 산에 있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동일하진 않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데, 미국은 가보면은 대부분의 도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도시. 미국에 갔었을 때 여러분 좀 다른 도시가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뉴욕이 좀 다른데요. 뉴욕은 이제 해변에 있고,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그 높은 빌딩이라든지 맨하탄 같은 데 이제 몰려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가 DC. 워싱턴 DC는 이제 정치도시라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 DC의 고도 제한이 제일 높은 빌딩이, 그러니까 물론 DC 전체는 아니고, 그 DC의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뭐보다는 건물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지 아세요? DC에 유명한 높은 타워가 하나 있어요. 워싱턴 모니먼트라고 보셨어요? 이렇게 오벨리스크 같은 거. 그거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반경 지나서 높은 빌딩이 있어요. 메릴랜드주라든지 이제 버지니아, 페어팩스라든지 이렇게 그 주변에 이제 가능해요. 근데 그 안에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DC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보스턴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거 맨날 오래된 도시라서 굉장히 독특해요. 그 다음에 독특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이게 힐리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도시가 뉴올리언스. 여기 지난번에 그 뭐가 카트리나 와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죠. 거기는 이제 불란 사람들이 지은 도시가 돼가지고, 이게 원래는 져서는 안 되는데 졌어요. 늪지대. 그런 게
나머지 도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보시면. 시카고, LA, 뭐, 다른 도시들이 굉장히 이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 생기는 거고요. 이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이제 생길 때마다, 도시 인구가 감소해요. 도시 인구가 감소한다는 뜻은 행정구역, 예를 들어서 무슨 행정구역 도시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외로. 왜냐? 교회가 땅값이 싸잖아요. 부동산은 싸고, 그 다음에 하이웨이가 생기니까 트래픽 타임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그러니까 구태여 땅값 비싼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죠. 그게 이 얘기가 그 얘기. 도시 인구가 28% 감소. 근데 이 얘기는 그 행정구역 도시 인구가 감소한다는 소리지, 이 전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는 인구는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죠. 여러 확산되고요. 그러니까 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이거는 어디서나 적용입니다. 이거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유럽, 그러니까 요 포뮬라는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통이 이렇게 변할 때 이게 그 이제 미국의 전체 문화 도시 발달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베드타운. 일단 큰 타운이, 사람들이 거주할 큰 타운을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이 확산되고 나니까 고속도로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타운을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4대 신도시 개발이 그 베드타운이에요. 일산, 분당, 상본, 평촌, 중동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죠. 요새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구리, 동탄, 이게 쫙 인천 쭉 다 가서는데 수원 다 확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부가 집을 소유하라고 촉진을 시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금융 지원이 있어요. 몰기지 서브시디. 이거 뭐냐면요. 몰기지라는 게 집을 사는데 집에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장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페이로 예를 들어서 집이 10만 불이면 한 1만 불은 자기 돈으로 넣어놓고 9만 불은 은행에서 뿌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이제 몰기지죠. 그런 거를 이제 미국 연방은행이라든 이런 데서 지원을 한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집을 사고 집을 사면 사람 생활이 안정되고 또 복지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많이 장려했어요. 어느 정도로 장려했냐면은 세액 공제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면 그거를 왜 우리 원천 소득에서 빼주면은 세금 깎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준 거죠.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중앙은행장들이 이것도 많이 했고, 예를 들어 그린스펀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너무 돼가지고 이게 과잉돼서 사건이 터진 게 뭐죠? 그게 이제 2008년 9년에 금융위기가 이겁니다. 이 몰기지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금융상품하고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파생금융상품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인베스트 뱅커들이 막 팔아 생겨요. 그때에서 많이 망한 은행들이 리먼 브라더스 망했고요. 그때 몰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약간 거리를 지켰던 은행이 뭐냐면은 JP 모간은 지켰죠. JP 모간이 그 다음에 1등으로 쫙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2008년 9년 저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게 이제 하이웨이 시스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그러니까 주와 주를 가로지르는 그 하이웨이 시스템. 그 다음에 벨트웨이,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이게 유통점하고 결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미국에 처음에 생긴 게 이제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이 뭐냐면은, 슈퍼마켓도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유통점입니다. 원래 처음에 유통점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대학에서 폐가식 도서관 가보신 분 계세요? 지금 개가식이잖아요, 도서관이. 개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책 뽑아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빌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출 카드를 씁니다. 그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필을 써가지고 내면은 도서관 사서가 그걸 받아서 기다리세요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책을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상점에 사람들이 물건 사러 줄을 서요. 그럼 뭐 사러 왔어요? 그러면 치약 하나 주세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가서 자기가 가서 뭐 콜게이트 치약을 사서 주고 돈 받고 보내는 그게 가게예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바뀌었냐, 레이아웃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자기가 골라서 계산하고 나갈 때 여기서 계산하게 바꾼 게 슈퍼마켓이에요. 그 슈퍼마켓이에요. 그렇게 바꾼 게 슈퍼마켓이고, 그게 이제 창고형 매장으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 웨어하우스 스토어, 이게 월마트 같이 이제 창고형 매장으로 바꾸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뀌죠. 이게 왜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뀔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외에 위치하니까, 그리고 교외에는 어때요? 땅값이 싸니까 매장 면적이 클 수 있죠. 다운타운은 비싸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명동에 이마트 있는 거 봤습니까? 이마트는 항상 어디 있어요? 좀 나가서 있잖아요. 뭐 천호동, 뭐 성수동 이렇게 나가서 있잖아요. 조금 땅값 싼데. 그렇게 창고형 매장, 이게 월마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이게 나가서 생기고, 뭐 사람들도 거기 사니까. 다운타운에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월마트 같은 창고형 매장, 이게 대형 매장이 생기고, 이게 더 발전한 게 아울렛입니다. 아울렛 모습은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이것도 벗어나요. 이것도 벗어나서 진짜 옥수수 맛이 나오는 깡촌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오아시스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울렛 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요.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주, 이천, 거기 파주, 뭐 김포. 요새는 뭐 좀 가까운데 하남이라든지 뭐 또 현대가 뭐 저쪽 구리 쪽에 뭐 그런 쪽으로 생기지만 이게 원래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하이웨이 때문에 가능해요. 하이웨이 때문에. 그러니까 여주 같은데 왜 이게 아울렛 몰이 가능할까요? 주말에 돈 있는 사람들이 차 타고 골프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니까. 자동차가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이게. 그래서 요새는 이제 대형 아울렛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어디 가냐면 면세점으로 가죠. 공항 면세점.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점의 형태도 이렇게 바뀌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홈쇼핑이라든지 또 뭐, 그게 발전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핵심 질문이 이게 1980년대, 90년대 전 세계 대규모 도시規모가 확장이 됩니다. 쫙 확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그거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기름값이다. 요 20년 동안 지배적으로 유지되었던 요 저유가 시대. 이 저유가 시대가 굉장히 핵심적이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자동차 대수를 보시면 요때 폭발을 합니다. 요때가 언제예요? 88 올림픽 이후예요. 88 올림픽 이후. 그 다음에 요 IMF 이전. 요때 굉장히 폭발을 하고요. 이거 90년대죠, 90년. 우리나라 도로 현장도 보시면 요때 퀀텀 점프. 요때가 언제냐면은 4대 신도시. 4대 신도시 건설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니까 도로가 많이 필요해요. 간선도로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로가 이제 이거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지역이 그래서 확산됩니다. 이게 이제 요 흰선 요게 순환도로인데, 외곽 순환도인데, 옛날에는 이게 저쪽이 이게 완공이 안 돼서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구리판교라고 불렀어요. 구리판교. 이게 순환도로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거진다 됐습니다. 제2순환도로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우리나라 서울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서울이 굉장히 갖고 있는 약점이 많이 있어요. 장점도 많고요. 그 에너지 하는 분들은요, 에너지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에너지는요,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다 봐야 돼요. 지리를 봐야 되고, 역사를 봐야 되고, 경제학을 봐야 되고, 사회과학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문학까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안보, 정치, 이런 걸 다 볼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문화 트렌드. 왜냐하면은 결국 사람 활동이잖아요. 그 사람 활동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문학,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 쓰면 안 돼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고, 기획하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에너지에 대한 이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북한계가 있거든요. 북한계. 왜냐하면은 이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북쪽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이제 북한 삼각산이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서울이요, 전 세계 도시 중에서 녹지 면적이 거의 탑5 안에 듭니다. 녹지 면적 비율. 근데 공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많아서 그런지 아세요? 산이 많아서 그래요, 산이. 이 북한산, 남산, 관악산, 청계산. 그래서 등산할 데가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뭐 평일날 나오면은 요 뒤로 해가지고 현충원 뒷산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산이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히 요새 같은 건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복을 굉장히 많이 고급으로 해요. 그게 뭐 청계산 가는데 거의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는 식으로 초고급으로 있더라고요. 등산화도 그렇고. 아니 근데 청계산 가는데 고텍스가 왜 필요한지는 난 잘 모르겠어. 하여간 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의 회사에서, 독일 등산 회사에서 원단을 빌려다가 이제 등산복을 최고급으로 수입을 하는데 몇십만 벌을 오더했대요. 그러니까 독일 회사에서 야, 그거 니네 못 판다. 어? 니네 못 판다. 그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한국 대리점 사람이 뭐라냐? 한번 와라. 우리나라에 한번 와라. 이거 토요일날 청계산에 들어갔대. 토요일날 청계산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토요일날 청계산 가보셨어요? 지금 이 시간 청계산 가보세요. 오늘은 뭐 난리 났을 거야. 거의 줄 서서 올라와요. 청계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다 보이죠? 관악산, 저 북한산 보이잖아요. 보니까. 서울이 삥 둘러있지. 저기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늘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알았어. 당장 내일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이 굉장히 녹지, 이게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막혀 있어서 여기가 이제 군사지역이잖아요. 군사지역이고 상당히 큰 약점이 있고요. 앞으로 포텐셜이 뭐냐면요. 서울이 가장 큰 포텐셜은 뭐냐면 서울은 굉장히 좋은 강을 끼고 있어요. 한강이에요. 여러분 한강은요. 세계적으로 이런 강이 없어요. 여러분 파리라든지 런던 가보세요. 강이 이게 뭐 이게 청계천보다 좀 크지 이게 강 같지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테임스강 뭐 세느강도 별거 아니에요. 루르강 짜는 별거. 한강은 굉장히 좋은 강. 한강은요. 그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반도를 지배하는 먹잖아요. 항상 한강은 이 서울 지역을 먹어야 삼국을 통일하고 싶잖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이 동네 한번 가보시면은 이게 수온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바보같이 여기 우리나라 서울 여기 다리를 이것 때문에 배가 못 다녀요. 배가 다니려면 다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야 되죠. 다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고 이러면 이 동네 이 타주, 문산, 임진강 만든 이쪽 동네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온도. 근데 지금은 뭐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갖고 있는 그 지리적 특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서울은요 항상 확산을 남쪽으로 합니다. 사우스바운드 남쪽으로 하고요.
이제 서울시장, 이번에 뭐 시장 선거가 있었지만, 역대 서울시장들이 가장 잘못 보는 게 서울 개발의 핵심은 교통이에요. 4대 신도시 중에서 왜 일산 이쪽이 땅값이 싼 줄 아세요? 이쪽 부동산 안 올라요. 여기 혹시 사시는 분 계세요, 일산? 일산 집값 안 올라요. 집값은 어디가 오르죠? 분당, 수지 이쪽이 올라요. 왜 그럴까요? 교통 때문에 그래요. 일산은 서울 나가려면 도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자유로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막히는지 한번 가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아주 지옥이에요. 이거 하나. 전철이 하나 있어요. 지하철이. 몇 호선이죠? 3호선. 한번 일산서 3호선 타고서 여기까지 와보세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지긋지긋하게 와요. 근데 분당은요, 강남부 나오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있죠. 네? 그 다음에 용인-서울 고속도로 있죠. 그 다음에 수서, 무슨 자동차 전용 도로 있죠. 수서. 그 다음에 장지른 또 자동차 도로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그냥 국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 서울공항 옆으로 빠진 거. 교통이 굉장히 좋고. 전철이. 로데역으로 해서 강남구청에서 가는 그 전철도 괜찮죠. 평양 이쪽으로 빠지는 거. 그 다음에 강남역으로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좋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심이 아니라 강남 쪽에 사무시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당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장이 강북개발, 여러분 여기 제가 사실은 수유리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지금도 그 동네 가기 싫은 게 거기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면요 도로가 저거밖에 없어요. 동부간선도로 그 하나밖에 없어요. 중량철도 없어요. 꽉 막혀요. 그거 코엑스까지 올라가면 엄청 막혀요. 물론 이제 내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거 뚫어줬지만 핵심은 도로 잘 만들어요. 도로. 늦었지만 이제 지금 뭐 하냐면은 GTX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이 도로망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 이게 이제 강북, 서울 개발의 핵심인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또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교통 얘기고, 혹시 이제 교통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요거는 이제 세계 공통적인 거예요. 굉장히. 전 세계 공통적인 거고, 우리나라의 아주 특색 있는 경제 발전의 모형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공공 부분인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그 다음에 공공 부분.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특징은 이제 공공 부문의 주도인데, 여기는 이제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이 있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주로 초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어요. 초기에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뭐 민간이 할 수가 있었습니까? 철도 산업을 민간이 할 수,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그때 뭐 기껏해야 정미소 하던 시절에,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정비업소 차리던 시절에 무슨 철도 회사를 무슨 수로 맡아요. 자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때 초기에 물론 이제 전쟁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고 뭐 군사정권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주도 세력들이 이제 군인들이었죠, 군인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군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 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가지 있는데. 물론 군인들 그럼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보시면 어떤 생각? 좀 무식하고 좀 위압적이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잖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그나마 그 시대
지금 미얀마는 또 다르죠. 지금 미얀마는 다른데 우리나라 초기에 사실상 가장 엘리트들이 군인들이었어요. 엘리트들이 군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근대화된 교육이라든지 서양 문물 또는 일본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었고, 군인들이 그리고 조직을 많이 알고 있었고, 미군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기업 조직은 없었으니까, 거의 없었으니까, 기업 조직은. 그 군인들이 있고, 관료 조직은 그때 상당히 약했어요, 관료 조직은.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관료 조직이 제대로 잘하기 시작한 거는 60년대 이후입니다. 그 관료 조직을 제대로 키운 사람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경제개혁을 만들고, 공무원들 체계적으로 하고, 근데 그 관료들이 60년대에 이제 관료들이 등장하지만 관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제일 엘리트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행정고시 보고 시험 공부하고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관료 조직은 항상 뭘 배경으로 하냐면은 교육이 있어야 돼요. 높은 교육이. 그 관료 조직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은 50년대에 만들었던 교육 시스템이 작동을 많이 했습니다. 50년대에 학교를 많이 줬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바로 학교를 많이 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일제가 물러난 자리에. 그때 이제 학교를 많이 줬고, 그 50년대에 자라난 사람들이 60년대에 이제 대학생, 그 사람들이 이제 뭐 4.19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자라서 관료 조직이 되는 거죠. 똑똑했던 사람들. 그 관료 조직이 되고, 그 관료 조직하고 이 군인 출신들하고 같이 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바뀐 게 언제냐면은 이 시대가 가장 바뀐 게 군사 조직이 물러나고 뭐라 하죠? 그걸 무슨 대통령이 말하나? 민간은 아니고. 민선을 하고 그러면 노태우가 처음이지만 그 무슨 대통령이죠? 문민 대통령, 문민 시대라죠, 문민 시대. 문민 시대 첫 대통령이 누구죠? 김영삼 YS고. 그 다음에 이제 DJ, 이제 지금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문민 시대 때, 주도 세력이 이제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평생 야당 운동을 하는 사람. 민주화 세력. 그 사람들이 이제 공공기관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장 주도 세력이 민주산악회예요. 민주산악회. 그래서 YS가 등산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조깅 좋아했지만, 그래서 평생 YS 따라서 등산 달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공공기관장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지식 수준이라든지 조직 관리 능력이 군인들보다도 훨씬 떨어졌어요. 제가 일화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직이론, 경영학, 행정학 이거랑 관련되는 건데, YS 어떤 기관장이, 어떤 사람이 이제 민주산악회 출신인데, 한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기관장의 장으로 왔어요. 큰 기관은 아니죠. 작은 기관장 왔는데, 그 사람이 평생 고생한 사람이죠. 감옥도 갔다 왔고, YS를 따라서 상도동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등산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기관장이 됐는데 그 조직을 몰라요. 조직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수기가 바뀌었어. 그래서 총무과장 부르다가 야 정수기가 왜 바뀌었냐 하니까 예 30만 원 이하는 총무과장 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결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전결 뭔지 알죠? 야 전결이 뭐냐 하니까 예 이게 기관장이 바꾸시니까 금액 얼마 이하는 밑에 사람한테 일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짜잘한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게 어딨어. 니들 응? 나 무시하고 다 하는 거지. 다 나한테 가져. 밑에 사람들은 편해요. 왜냐하면 볼펜 사는 것부터 다 올리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기분 좋죠. 자기 사인하는 게 기분 좋잖아요. 결제서 기관장.
원래는 거기다 옛날에 뭐라 했어요? 쫙 긋고 전결 그렇게 되잖아요. 조직 생활 해보신 분 다 알잖아요.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근데 이제 기분이 처음엔 좋은 거야. 근데 하루 종일 하는데 볼펜 하는 거 따질 수도 없잖아요. 밑에 사람들 편해. 왜냐면 피가 다 사인 받았으니까. 이게 조직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군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승진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장교들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하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어느 타임에는 밑에 사람한테 위임해야 된다는 게 좋은 걸 깨달아요. 왜냐? 어차피 자기가 모든 내무반을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한테 힘을 줘야 되고 적절한 재량권을 줘야 돼요. 그걸 체질적으로 알고 있는 게 군인. 물론 이제 그것도 말 안 듣는 그 사람 가르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게 오거니제이션의 가장 전통적인 형태가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장교들은 미국에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급 장교들은요, 거의 한 번씩 미국에 다 갔다 옵니다. 연수 갔다 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군사학교 이런 데서 영어도 배우고, 현대 조직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엘리트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군인 그러면,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도 맞아요. 그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민간 조직에 그 군인 조직을 대신할 만한 대안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때는 뭐가 없었죠? 민간 기업 조직도 없었어요. 삼성도 없었어요. 삼성이 뭐 쌀밖에 있었는가? 그런 조직이 없었고, 관료 조직은 아직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 됐을 때 처음에 공공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 탄성은 이제 이렇게 경제개발계 SOC 건설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다. 그리고 이때는 건설이 핵심이 키워드예요. 오퍼레이션보다는 건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빨리 발전소 져야 되고, 도로 져야 되고, 항만 져야 되고, 철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컨스트럭션에 굉장히 큰 중점이 져졌어요. 그러니까 SOC 장이 건설을 많이 했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도로공사, 수산공사, 한전, 석탄공사, 인공, 가스공사 뭐 이런 거 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은 이게 이제 기업화됩니다. 예, 처음에는 정부 조직이었어요. 정부 조직이었다가 이제 이게 기업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최신부 사람들이 이게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다가 뭐가 되냐면은 한국통신 직원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민영화돼서 KT가 되고, 철도청, 이게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러다가 철도공사가 됐죠. 아직 철도공사는 민영화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수입은 제가 말씀드린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이제 중석 팔아서 굉장히 대정수입을 했었고요. 전매청, 이것도 공무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담배 인상공사 되면서 코퍼러타이제이션이 되고, KTNG가 되면서 이제 민영화,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남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요거 넘어가는 것 자체에도 일단 엄청난 반대가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이 훨씬 편하거든요. 공무원이 편한데 기업화되면은 이거 싫어해요. 그래서 직원들은 반대하고 데모가 심하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요 넘어가지 못한, 사실은 이런 부서인데, 최신부, 철도청, 전매청과 같은 부서인데 아직 기업화가 안 된 부서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알아보죠. 항만인가요? 네? 항만? 항만공사죠. 부산항만공사 있잖아. 거기는 이미 공사가 됐어요. 항만청이 있죠. 그 위에 다스리는 정부 관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공사가 돼요.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우체국은 아직 뭐죠? 공무원이에요. 근데 우체국 기능이 지금 두 개입니다. 첫째는 뭐죠? 딜리버리 하는 거고, 배달하는 거고. 두 번째, 금융이에요. 은행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체국 금융이 굉장히 세요.
우리나라는 우체국이 이렇게 뭐 그런데 일본이 이게 어마어마한 조직이 커요. 일본의 우체국은행은요, 우리나라의 농협은행만큼 브랜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사실 제일 많은 브랜치가 농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식이에요. 일본이 이제 우정국 민영화를 하다가 실패했는데, 우리나라도 우체국 아직 이 코퍼레타이제이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여러분 명동에 우체국 빌딩 큰 거 아세요? 그럼 곳곳에 뭐 우정사업 진흥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인터레스트 그룹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보면 지금 우체국이 그게 구경으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택배 회사가 몇 개고 지금 딜리버리가 몇 개인데 웬만하면 다 급하면 좀 뭐 오토바이 부르고 코라고 부르고 우체국이 정부 기업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금융인데 지금 민간은행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유산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 조직을 바라볼 때 이제부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게 왜 이럴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공공기관에 몸담고 계시면은 다른 전문가들, 국민들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요. 지금 이게 이것도 안주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영원히 뭐 공기업으로 아니에요.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은요 이제 속된 말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전문성과 이거를 지켜가지고 딱 저기 자기 자신의 그게 있어야지. 공기업 조직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안 그래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특히 앞으로의 세상은 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자, 이게 왜 공기업을 통해 운영하냐면은 첫째, 이제 일반적으로 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연독점이 이게 자연독점이 뭐냐면은 평균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정부가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외국에서는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규제만 해요. 자연독점 규제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력회사들도 다 민간이에요. 근데 정부가 규제만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대부분 그렇고 예외적으로 정부 공기업이 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아주 예외. 예를 들어서 프랑스 EDF 그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특색이 있어요. 프랑스란 나라는 여러분 다른 유럽하고 다릅니다. 서유럽하고. 프랑스는 이른바 프렌치 소셜리즘이라고 하죠. 프랑스식 사회주의적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불란서의 이제 사회 운영 방식이 엘리트의 식이에요. 여러분 불란서에서 최고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불란서 엘리트들이 나오는 학교. 대학이 아니에요. 파리 대학이 아니에요. 옛날 솔로몬 그런 대학이 아니에요. 불란서에서 대통령, 그 다음에 CEO, 고급 관료, 장관 되려면 반드시 여길 나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에콜 폴리테크를 나가요. 에콜 고급 학교로. 그게 이제 아주 고급 학교로서 엘리트 나오는 학교예요. 여기는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탑 1% 이상의 아주 엘리트들만 들어갔어요. 내가 이제 에콜 폴리테크가 있고, 이게 이제 사회과학 분야도 있고, 자연과학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불란서란 사회는 그런 아주 하이 엘리트들이 사회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당히 많은 이 사람들이 그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관료 조직이 돼 있어요. 그 모델이 상당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관료 조직이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보다 굉장히 탑
이거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민간 기업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재벌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정치 세력하고 근데 이제 프렌치 소셜리즘 모델이 우리나라 지배 모델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불란서에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 에어프랑스, 또 자동차 회사, 르노, 그 다음에 뭐 EDF, 가스, GDF 이런 거 다 공기업이고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요거를 이제 프랑스식 모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움직여가는 거는 이제는 프랑스식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충돌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기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연독점인데 이거 반드시 그런 건 없다는 얘기고 공공구성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돈 찍어내는 거를 민간기업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거 솔직히 민간기업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수익 확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사업, 경마, 카지노 복권 이건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재정 확보 수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당위성은 없어요. 이것도 당위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 경우도 이거 진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부문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공기업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안전자만 들어가면 반드시 공기업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외국은 안 그래요. 전기안전공사 하는 일이 뭐 있죠? 전기안전공사가 뭐예요? 설비 안전공사. 네? 설비 안전공사. 아주 많죠. 발전소 가서도 이거 시스템 봐주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데 가서 전기 설비 시스템 봐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건축하는데 이제 전기 시스템 봐주는 거는 꼭 공기업이 해야 돼요? 요새 민간 전기 기술 그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를 하면 되죠. 근데 공기업이 할 필요가 뭐예요? 안전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공평성. 공평성이요? 저게 과연 그렇게 해서 공평이 뭐 아니야. 민간에서 그거 한 사람은 그런 공평성 없나요? 자, 외국에서는 그러면은 이 안전 기능은 뭐랑 연결되면 되겠죠? 외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민간 기능에서는 이게 보험 비즈니스랑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새로 잡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야죠. 그걸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는데 그 안전진단 역할을 전기안전공사가 독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보험회사, 화재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안전진단을 해주는 회사들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들에 대한 인증은 보험회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 화재가 내가 지정하는 이런 회사에 가서 전기안전을 받아와라. 그럼 내가 화재보험은 깎아주겠다. 인증을 받아오면. 이거 안 받아오면 나 화재보험 안 들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슈어런스.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 기능으로 개최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전관리. 그리고 아웃소싱이 가능합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한 자리 하고 있는 배전 사업 실제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아웃소싱이에요. 여기 수유리 또는 여의도 여기 보면은 대부분 그 아웃소싱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 이거 관리하잖아요.
한전 물론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송전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몇 개 하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이제 아웃소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어디서부터 그 공공성이냐 그건 우리가 잘 정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확보로 공기업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정부가 돈 수입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금씩 놓고 있습니다. 전매 사업 안 하고 있고요. 경마 정부에서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밖에 없고 카지노도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경우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게 강원랜드하고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허가를 해서 뭐 세븐럭이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호텔 이런 데서 하죠. 복권 같은 거. 공기업 문제의 유형, 공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를, 이제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기업에 계신 분들도, 무슨 공기업 평가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시면 교수들이 질문하는 유형이 바로 요거예요. 왜냐면은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교수들은 이미 공기업 문제를 알고서 초청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공기업 하면은 배우는 게 있어요. 질문하는 게 뻔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일종의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한편, 공기업의 문제점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첫 번째, 공기업 독점의 문제가 뭐냐면요. 잠재적 진입과 경쟁 유도가 불가능하다. 자, 이 얘기를 좀 이따, 요거만 하고, 가능하세요. 잠깐 쉬어야 되겠네. 워낙 이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기업이요. 기업을 길들이는 메커니즘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업을 길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기업을 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 운영하신 분들 제일 두려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무섭죠? 임명권. 아이, 그거는 이제 공기업의 경우고. 세무. 네? 세무사. 소비자가 제일 무섭죠. 소비자가 참 무섭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하는 메커니즘이 이게 뭐냐면은 상품 시장이에요. 상품 시장에서 규율을 누가 잡냐면 소비자가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제품 제대로 안 나오면 사람들이 뭘로 갈아타죠? 삼성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죠. 현대자동차 요새 뭐 안 좋으니까 전부 다 외제차가 많아지잖아요. 소비자가 제일 무서워요. 상품 시장 규율 메커니즘. 규율이라는 게 디스플린이에요. 길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첫 번째 소비자고, 두 번째는 누굴까? 네? 경쟁자. 경쟁자. 아니, 그러니까 경쟁자는 결국 소비자, 이게 이게 이제 경쟁이거든요. 이거 메커니즘, 이게 경쟁 메커니즘. 노조의 요구. 노조도 있죠. 노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기업 내부고, 기업 외부에서.
기업 외부에서 기업을 길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자재. 원자재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정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부하고 원자재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무서운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는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정부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삼성전자 핸드폰 만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별히 뭐 관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정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유형 사람들 보면은 소비자가 제일 무섭고, 그다음에 누가 무섭고? 예? 법만. 그 국회의원이죠. 그 국회의원인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있는 그룹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정치가들인데. 주주요? 예? 주주? 주주. 예. 주주입니다. 주주를 다른 말은 이제 투자죠. 그러니까 주주가 이제 이게 자본시장 비율 메커니즘. 투자자, 이게 주주거든요, 주주. 주주가 왜 무서우냐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비즈니스 못 하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어떻게 하죠? 주식 팔아치워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요.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들한테 이게 뭐 돈줄이 맥혀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는데, 이게 채권자예요. 이 금융시장 비율은 채권자는 대표적으로 뭐죠?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이에요. 요 세 유형의 사람들한테 눈치를 봐야 돼요. 기업은.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일단 제품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근데 투자 받는 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시에 따라서는 돈 꼬아야 돼요. 이 세 유형의 사람들한테 저는 굉장히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대로 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저를 저한테 따지고 저를 힘들게 하고 규율을 잡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쟁 메커니즘. 자, 그런데 공격 독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소비자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한전밖에 전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전 못해도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전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메커니즘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상품시장 경쟁 메커니즘 자유로워. 그 다음에 돈 꼬오는데 한전이 돈 꼬달라면 은행들 다 꼬줘요. 왜 그렇죠? 공기업 뒤에는 사실상 누가 있어요? 정부가 있죠. 정부가 있어. 그러니까 공기업은 망하지 않아요. 공기업 망하면 정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인데 한전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은 상장, 비상장 기업이에요. 상장, 비상장이 뭐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공대분들이 많아서 상장, 비상장이 뭔 소리인지 모르지? 상장, 비상장이 뭐예요? 기업 공개. 주식시장에 이 회사 주식이 올라가 있으면 상장회사고 리스티드 컴퍼니. 안 올라가 있으면 언리스티드에서 이건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주식 여러분 못 사요. 사고 싶어도 못 사. 한전 주식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전은 상장회사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상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상장회사는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상장 공기업이 몇 개 있죠? 여러분 아시죠? 한 7개 정도 돼요. 어디 있어요? 한전, 가스공사, 코펙, 한전기술,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 한난, 그 다음에 KPS. KT는 민영화 됐어요. KPS. 네? 아, KP. KPS. 한전 KPS.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난리 난 뭐 그랜드 레저 코리아라고 있어요. 누가 지었다. GKL이라고.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전은 상장회사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나 한전 사장님이나 한전 경영진이 다른 주주 눈치 많이 볼까요? 물론 요새는 좀 봐요. 근데 결국 안 봐요. 왜냐? 상장 부분 50% 이상을 누가 갖고 있죠?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안 봐.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도 작동 안 돼. 이 메커니즘 작동 안 돼. 이거 작동 안 돼. 그러니까 기업을 길들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독점이고 공기업이니까 안 망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이거나 상장이어도 정부가 대부분 지배 주주니까 정부만 신경. 이게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CEO를 오건 아무리 뛰어난 분이 오시면 그렇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메커니즘 때문에 공기업은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 선택과 경쟁의 부재에 따른 상승세 규율 불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꺼번에 뭐라 부르냐면은 연성 예산 제약의 문제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공기업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에요. 왜냐? 공기업이 망하면은 누가 돈을 줬어요? 정부에서 대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깐 쉬고 나서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좀 쉬고 나서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 얘기가 할 말이 좀 많아요. 이쪽과 관련돼서 이렇게 딱 깨끗하게 정리한 책은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좀 자료를 찾아서 제가 뭐 없는 얘기 하는 거 드리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 버짓 프로그램이에요. 연성 예산 제약의 문제가 뭐냐면 보통 연성 예산 제약과 반대되는 말이 병성 예산 제약입니다. 병성 예산 제약은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하드 버짓 프로그램. 이게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유리잔을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닥이 좀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이게 깨져요. 와장창하고 깨진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바닥이 마룻 바닥이 아니라 푹신푹신한 침대라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깨진다. 퉁 튕겨오르고. 그거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 민간기업은요. 민간기업이 CFO가 매일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CFO. 하루도 빠짐없이 딱 챙기는 게 하나 있어요. CFO. 현금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나갈 돈 만약에 이 민간기업이 못 갚잖아요. 그 순간 뭐죠? 그 회사는? 부도예요, 부도. 뱅크럽트는 거예요. 여러분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연말에는 흑자가 돼. 연말에는 수입이 다 들어와서 갚는데 이거 하루하루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부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보통 연말에는 흑자가 되는데 오늘 못 갚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때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 가서 꼬으면 되죠. 급하게. 아, 우리 회사 잘 알지 않느냐. 우리 회사가 지금 오늘 저 월급날이라서 돈이 없는데 연말에 돈 들어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은 은행에서 어떻게 해줘요? 꼬아준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수익성이 없으면 은행 어디서 무슨 결정을 할 거예요? 그냥 날려버려요. 그래서 은행이 무섭다는 게 바로 그거로서 날린다고요. 그러면 부도예요. 부도면은 그 순간에 그 기업은 끝입니다. 그게 하드버지 프로블럼. 굉장히 냉철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더 이상 회생 길이 없어요. 한번 하루 딱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체크해요. 현금은. 그런데 공기업은 어때요? 민간 기업은 매일 챙겨야 되는데 공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그렇게 되는 순간 공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돈 끌어줍니다. 왜냐? 그 뒤에 정부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게 2010년쯤 됐을 거예요.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해서 무슨 공사가 됐죠? LH공사가 됐어요. 그게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개를 합해버린다고 예고를 했어요. 예고를 하니까 두 기관이 합한다고 예고를 하니까 이게 이제 공기업 조직의 특성인데 뭐 공기업 아니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M&A 하는 기업의 가장 큰 임직원이 갖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합한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자기가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M&A 하기 전에 각 회사들은 어떻게 경쟁을 벌이냐면은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합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저쪽보다 몸집이 커야 나중에 헤게모니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만만치 않잖아요. 주택공사가 그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임대주택건설, 임대아파트. 우리나라 임대아파트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때 MB가 많이 져놨어요. 보금자리 해가지고 저쪽에 많이 졌는데 그 이전에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져놨어요. 판교? 네? 판교. 판교도 적고요. 판교에 많이 적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도 뭐 무면동 이런 데 보면 임대아파트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주택공사가 담당을 했는데 주택공사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부채를 많이 했죠. 주택공사가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동판교인가 분양할 때 그때 판교 아파트 분양할 때 굉장히 분양가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뛰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아파트 건설비하고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운영비를 거기서 많이 얹은 거예요. 임대아파트는요 운영비가 안 나옵니다. 형식상으로 뭘 받는 거죠? 관리비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소득 잘 살아는 안 돼요. 생활보험. 예? 생활보험. 네,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나 뭐 최소한 자산의 계층 그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부들하신 분들이 있어요. 임대 아파트 가보면요, 거기도 BMW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블렛을 주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다시 세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장해서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거는 뭐 예외적인 거라 치고, 근데 그분들한테 관리비를 받는데 관리비가 거치나? 관리비 안 거쳐요. 안 거치니까 임대아파트 관리를 누가 해요? 우리나라 임대아파트 깨끗합니다. 이제 외국은 문제가 돼요.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 시티 가버먼트 지자체에서 이걸 걸어버려요. 상한을. 임대료 상한을 걸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아파트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저소득계층. 미국의 저소득계층이 누구예요? 흑인들, 유색인종, 푸에르토 그런 사람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아파트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등 깨지고 유리창 깨지고 페인트 칠 못하고 화장실 청소 못하고 복도등 못 깔고 그거 3년 4년 지나면 그게 뭐죠?
그게 슬럼이에요. 그래서 맨하탄, 시카고, LA 지역의 슬럼, 할렘. 이게 왜 생긴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임대 아파트, 임대료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는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그게 돈을 어디서 했냐면은 주택공사가 자기네 비용이 세요. 그래서 주택공사 비용으로 경비원 고용하고 아파트 다 칠하고 정원 가꾸고 그다음에 유창 갈고 복도 등 뭐 이런 거 다 계단 청소를 거 다 하거든요. 그 임대 아파트 건설비 유지보수비가 제가 한 10년 전 12년 전인가 계산을 했더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한 20년 후까지 거의 20조 가까이 됐어요. 그만큼 적자가 심해요. 그런데 이거 합한다 그러니까 주택공사 일을 더 벌린 거예요. LH공사, 아니죠. 토지공사는 어떻게 일을 벌렸냐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그러면서 전국의 그 토지 기반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토지 기반 공사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토목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는 이제 빚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놨더니 LH공사를 이제 M&A를 해놨더니 제가 기억하기 때 빚이 200조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 이자가 200억인가? 하루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200억인가? 300억인가? 그래서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MB정부 때 LH공사 부채를 정부 부채로 바꿔줬어요. 자, 무슨 얘기죠?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로 바꿔줬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아주 법률적 용어로는 이렇지만 아쉬운 말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슷한가? 아니, 탕감은 아니죠. 빚을 누가 갚아주는 거죠? 정부. 국민이 갚는 거예요, 국민이. 정부가 갚는 건 누가 갚는 거예요? 그 국민이 갚는 거죠. 세금으로 갚는 거예요. 국민이 갚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 아파트 관리비를 누가 낸 거예요? 국민들이 n분의 1에서 낸 셈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기업, 미국은 그게 슬럼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n분의 1에서 낸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 다 내시고 계십니다. 내셨거나 앞으로 내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이 연성예산제약은 공기업 부채는 결국 누구 부채로 하는 거예요? 정부 부채예요. 뒤에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창을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공무원도 알고 공기업 CEO도 알아. 누가 또 알아요? 공기업 직원도 알고 공기업한테 돈 꿔주는 은행도 알고 제일 많이 또 누가 알아요? 공기업 노조가 알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오는 모랄 하자드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리고 돈 막 쓰는 거야. 민간 기업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심플히 망해요. 그냥 망한다. 여기는 안 망하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져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무서운 메커니즘이에요. 연성예산제약이. 이게 어디랑 비슷해요? 사회주의가 그렇지. 사회주의 기업이 안 망해. 다 공기업이니까. 그게 좋은 건가요? 기업이든 사람이든 생물이든 죽어야 돼. 나이가 참 죽어야 되지. 안 죽으면 그게 무슨 조직이 되죠? 좀비. 그게 암이야. 또 폐가 된다. 적절한 수명이 지나면은 기능이 바뀌든지 넘겨주든지 이렇게 돼야지. 자기가 계속 증식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건강하게 아니야. 자,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얘기.
그다음에 자본시중 규율 메커니즘 작동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상장, 비상장, 주주 고액이고요. 요 얘기를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다중적 대리 문제. 요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요건 이제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요거 여러분들은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주대리 문제. 요게 이제 표현이 조금씩 많아요. 이게 주대리 문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리인 문제. 그래서 이거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같은 얘기예요, 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서적을 읽으면 이런 용어가 계속 나와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느냐? 이 주대리 문제는 프린시펄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프린시플은 뭘 맡긴 주인이에요. 그래서 현대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너하고 경영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즉 주주하고 경영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꽤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으면은 오너가 원래 자기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경영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삼성도 누구지?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몇 퍼센트 안 된다고요. 대부분 다른 주주라고요. 그나마 이제 그 컨트롤을 이제 이재용 회장이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재벌 유지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여기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때, 주대리 문제는 소유와 경영. 될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그렇더라? 거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을 때 소유자 마음하고 경영자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경영자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너가 잠깐 맡긴 거건데. 그래서 옛날에 쓰는 유명한 말 있죠. 옛날에 한국의 정태수 회장이 그렇게 경영자를 뭐라고 불렀죠? 머슴이라고 기억하시네. 이 머슴이라 이거야. 나는 주인이고. 근데 이 머슴이 딴짓해. 내 이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자기 걸 챙기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주대리인. 물어문경. 주대리인. 딴짓할 때. 그때 쓰는 용어가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될 때 소유주 말을 안 듣고 자기 이익을 챙길 때 쓰는 말이 우리가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블럼입니다. 이게 경제학이 굉장히 유명한, 지배구조의 유명한 표현이에요. 워낙 문헌이 많으니까 이거 치면 다 나와.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두 번 위임된다. 첫째, 공기업의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따지면. 국민이죠. 국민 전체죠. 그런데 국민이 처음에 누구한테 위임을 했냐면 공무원한테 위임해요. 근데 공무원이 다시 또 누구한테 위임해요? 공기업 경영진한테 위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임 구조가 두 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이다. 이중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뭐라 그러냐면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은 복대리 문제. 이 복자를 뭘 쓰냐면은 이중, 복. 중복된다 할 때 있잖아요. 중복. 제가 이 한자가 맞나 모르겠네. 이중, 중복된다 할 때 그 복대리 문제. 또 영어로는 더블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국민이 공무원한테 한 번 맡겼고 그 공무원이 다시 맡기니까 이게 두 번 맡기니까 진짜 국민 마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국민한테 좋은 공기업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들 공무원한테 공무원 챙겨줘. 공무원하고 공기업 경영진하고 짜고서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공무원 마음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왜 여러분, 뭐 가족오락관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돼. 이 사람 말 전달해서 또 가면은 말이 바뀌잖아요, 자꾸. 그런 거랑 똑같지. 위인 구조가 이렇게 복잡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더블 에이전트 프로블럼, 복대기인 문제. 그래서 경영평가 같은 데 가면은 공기업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 용어. 이 용어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는 사실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현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한전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한전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레귤레이터 하려고 그러는데 한전이 제대로 정보를 안 주려고 그러죠. 이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어느 나라 이런 속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연독점 규제에서 자연독점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이 이 평균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부는 가격을 어디서 정하려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정합니다. 이윤을 못 보게 평균 비용 수준, 원가 수준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돈, 여기가 수량. 그래서 이 원가 수준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걸 알지? 그러면 피규제 기업은요, 자기네 비용이 실제 비용을 과장할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낮게 리포트할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전 전기요금을 감사하고 시작을 해요. 그럼 한전 사람들은 저한테 우리 비용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인센티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비용이 이렇게 낮습니다라고 말할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크다고 얘기했죠. 크다고 얘기하면은 실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야 전기요금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언더 리포트 하는 게 아니라 오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야 자기네 전기요금을 높이 받으니까. 그러면 자기네 진짜 정보를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안 주려고. 이 얘기는 한전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모든 기업의 공통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규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어스메트릭 인포메이션. 어스메트릭. 인센티브가 항상 존재해요. 어스메트릭 인포메이션. 제가 에너지 경제학을 있을 때 한전의 코스트 스트럭처를 알려고 알 수가 없어요. 배에 비해 배. 그래서 몇 년 고생해서 딱 하나 얻은 게 큰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송배전 비용 같은 게 20%. 발전이 오고 하나 표를 따고 그거 얻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 공무원들한테도 안 돼. 안 돼. 이건 탑시크릿이에요. 절대로 안 돼. 왜냐면 그거 나가면은 자기네 영업비밀이나 이거 안 줘요. 공기업 경영평가가잖아요. 경영평가는 뭐냐면요, 이거 싸움이에요. 내놔, 안 내놔, 그 싸움. 정보 줘, 그럼 정보 주긴 주는데 알맹이가 하나 도 뭐 주는 것 같은데 확실히 없어. 그럼 더 달라 그러면 없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영업비밀이라고 그러고 결국 이 싸움.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그 핵심 싸움. 근데 이거는 뭐 이해할 만하죠. 네. 제가 그쪽 입장이라도 그렇게 하긴 할 것 같아요. 이런 공기업 문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요거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자원 배분이 그렇고, 이거는 이제 공기업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보의 문제인데,
공익사업을 수익사업하고 병행을 주고. 왜 한전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까? 청년 실업해서요. 왜 남부 발전이 청년 실업해서 무슨 상관 있어요? 남부 발전은 뭐 하면 되죠? 전기 잘 생산하면 되는 거지. 왜 청년 실업해서의 남부 발전이 무슨 책임이 있어? 그래 놓고 나서 적자 나오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거 니네 왜 이래? 도대체 어떻게, 뭐 하는지. 요새 경영법 가보면은 이 공익사업 중심으로 전부 포장이에요. 여러분 에너지 관련된 무슨 신문 봐. 전부 화장이야, 화장. 분장. 무슨 중소기업 같은 뭐 사줬다, 뭐 청년 뭐 해줬다, 지역사회에 뭐 해줬다, 고아원에 갔다, 뭐 수십 개의 그 포장이에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착한 척. 착한 척 화장술이 넘쳐 있어요. 저는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그거 신경 쓰지 마. 한전은 뭐 잘하는데요? 전기 그냥 잘 공급하면 돼요. 잘 파면 돼요. 소비자들한테 싸게. 근데 본질적인 건 얘기를 안 하고 너무 공익사업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영평가 보면요. 아주 그걸로 만연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려고 회사에서 가장 똑똑한 많은 인력이, 어마어마한 인력이 거기 다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난리네. 지금부터 5월까지 아주 뭐 정신이 없어요. 경영평가 5월인데 나와. 목숨을 바치지. 왜냐하면 거기에 보너스하고 다 달려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책사업의 추구와 조직을 확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주택공사 얘기는 임대아파트 얘기 했고요. 자기네 수익성은 상관없지만 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 자기네 없으면 그거 안 하면은 주택공사 못 털어입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수자원공사 언제 이런 얘기 했어요? MB 때 뭐 했어요? 4대강 사업했잖아요. 4대강 사업에서 물론 이제 처음에 물론 이제 이게 필요한 것도 있고 지금 뭐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을 지나치게 공격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어요. 4대강 잘한 것도 있어. 그런데 어떤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죠. 처음엔 4대강이 뭘로 시작했냐면 운하로 시작했다. 그 운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무슨 운하가 필요합니까? 3년이 바다인데. 아니 포항에서 저 인천까지 그냥 바다로 돌아오면 되지. 왜 그거를 낙동강 물길 타고 한강으로 왜 다녀? 그 그런 바보 같은 짓이 대륙에서나 필요한 거지. 하여간 그런 거 하느라고 이게 수자원공사 그때 엄청나게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요. 정책사업하면. 지금 국토균형발전 뭐 하느라고 우리나라 다 동원된 거 보세요. 제가 이해 지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만금 같은 거. 새만금 왜 하죠? 새만금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담당 부서가? 담당 공기업이? 수자원. 네? 수자원. 아니에요. 한선 아니에요. 네? 토지개발. 아니. 농어촌공사예요. 농어촌공사. 농촌공사 아시죠?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새만금의 명분이 뭐예요? 새만금 왜 해요? 명분이 뭐예요? 간척지. 간척해서 농지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지를 왜 늘려? 지금 쌀이 남는데. 있는 농지도 갈아엎는데 쌀이 남아요, 지금. 그리고 그 갓배를 왜 막아요, 지금? 그래 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벌린 게 어딘지 아세요? 새만금하고 똑같이. 몇십 년 전에. 해가지고 똑같이 문제된대요. 쉬워요, 쉬워. 간척한다고 막아놨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물이 썩어. 그래서 어떻게 앉았어요? 다시 물을 텄어. 물을 트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설치하는지 아세요? 조력발전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력발전은 보통 비싼 발전소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트게 돼 있으니까 지금 썬크 코스트로 그렇게 된 거지. 처음 그 투자비까지 감안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졸업 발전소. 자, 지금 새만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워낙 크니까 지금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어. 한 10년 있으면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터요. 그럼 거기다 뭐 설치할까요? 트럭 발전 설치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새만금 청이라고 있어요. 여기. 차관급이야. 거기다 지금 무슨 사업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포뮬라 1이라고 자동차 경주를 한대. 누가 거기까지 가서 포뮬라 1? 안 되지. 그 다음에 공항을 만든대. 거기 공항이 왜 필요해요? 광주공항도 안 되고. 그럼 안 되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수상 태양광 안 되잖아. 그 좋은 갯벌을 남겨두고 왜 그 짓을 해요? 그 군산 밑에 거기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공간이고 새 들어오고 최고의 그 갯벌 지역인데 이게 이제 공익사업이에요. 정책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차보죠. 정책을 하니까 국민들한테 도와줘야 돼요.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얘기를 했고 전기요금 교차보죠. 이거 계속 얘기했죠. 교차보 종류가 소비자 간, 지역 간, 사업자 간 교차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복지. 에너지 복지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계층이 있지. 근데 이 돈을 왜 한전이 줘야 돼? 이건 누가 줘야 되죠? 보건복지부에서 줘야지. 정부 돈으로 줘야지. 이걸 왜 한전 줘요? 이거 한전 주잖아요. 이거 사실은 한전이 이거 걸려요. 뭐에 걸린지 아세요? 주주들이 배임 행위로 걸어요. 니들 돈이냐 이거지. 한전은 상장회사잖아요. 상장회사에서 돈 쓰려면 누구 이해와 맞아야 되죠? 주주 이해와 맞아야지. 근데 왜 지들이 이런 자선사업을 해? 물론 한 돈 1, 2천만 원 써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지. 근데 이 돈이 얼마나 가는데?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래서 에너지 복지 이게 어디를 써? 에너지 재단? 재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돈이 한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이거는 돈이 딴 데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는 거.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거.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성향이 있어요. 공공부문. 자, 공공부문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조직이 커지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가장 큰 유명한 교과서가 이거예요. 니스카넨의 뷰로크러시 앤 레프레젠테티브 거버먼트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정부 조직은요, 항상 지나치게 커져요. 이게 이제 파슨스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 정부 조직에 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져요. 계속 정부 조직은 이걸 넓혀 나가요. 그리고 개별 정부 부처는 이 공기업 자기 산하 조직을 넓혀 나가려고. 요거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법제도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이 문제가 작동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조금만 앞만 보여드리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을 전부 다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에너지 공업. 여러분 에너지 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 같아요? 에너지 그 관련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형 합리화법이라고. 그거 나중에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올 2차 올쇼크 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기름값이 오르니까 이게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니까 뭐 그 정도는 필요하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저유가 시대 때 뭐 할 때도 조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기름값이 떨어졌으면 그 조직 없어져야 돼요. 점점 커져. 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요금이 싸니까 가장 잘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에너지 절약이에요. 에너지에 대한 합리적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에너지를 올려. 미국 사람들이 1, 2차 오일 쇼크 나니까 미국의 가장 큰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일제차하고 유럽차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었어요. 그때 미국 자동차는 8기통, 12기통 그래가지고 뭐 거의 버스만한 길이었어요. 옛날 뭐 캐딜락, 뮤직 이런 거 옛날 60년대 영화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를 출렁출렁하고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1, 2차 오일 쇼크가 나니까 전부 소형차로 다 바뀐 거예요. 그때 미국 시장을 휩쓴 자동차들이 도요타, 혼다, 닛산, 마즈다, 나중에는 뭐 미쓰비시, 뭐 스바루 이런 일제차들이 휩쓸고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이런 차들이 휩쓸고 있어.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절약이 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알아서 하는 거지. 산업이 반응해요. 가격 보고.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은 안 바꾸고 이걸 절약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온갖 부서를 다 만듭니다. 에너지 무슨 인증, 무슨 에너지 공단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조직. 자, 여러분 프라이스 레귤레이션 있잖아요. 가격 규제가 있잖아요. 뭐가 커진다? 뷰로크래시가 커지게 돼 있어요. 미국은 뷰로크래시 안 커져요. 심플리 뭐만 바꿔요? 가격만 바꾸면 돼. 소비자들이 알아서 바꿔. 그러니까 저 에너지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니까 공단 뭐 이런 게 수십 개 생겨요.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말씀을. 자, 비슷한 게 저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가짜 휘발유가 많아요? 가짜 휘발유가 왜 많습니까? 일본 가짜 휘발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짜 휘발유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세금이 많아서.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휘발유랑 비슷한 성분이 그 뭐죠? 그 신나, 띠너, 또 뭐지? 그러니까 그거 타서 가짜 휘발유만.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 잡으러 다니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조직을 있죠? 석유관료. 세금과 프라이스에 왜곡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뭐가 늘어난다? 뷰로크래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워낙 장악을 해서 그런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왜냐면요.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가 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 부처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자, 우리나라에 솔직히 은행은 어느 부처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건드리면 안 돼요. 기획. 네? 기획재정부 거예요. 기재부 거예요. 은행은. 그러니까 은행, 증권회사, 그다음에 투자금융회사 그런 쪽. 그건 전부 기재부 공무원들이 하는 자예요. 기재부 전에는 그게 사실 재무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공무원 출신들이 다 어디로 가요? 무슨 은행장 다 글로 가요. 자, 우리나라 에너지 회사는 누구 거예요? 산업부 거예요. 산업부 거. 전부 다 누가 가? 뭐 차관, 장관 다 가잖아요. 자, 우리나라 건설 이건 누구 거예요 또? 국토부 거. 무슨 건설협회, 무슨 전문건설협회. 협회가 왜 이리 많은지. 여러분 산업부에 관련된 협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번 대보세요. 무역협회, 네? 뭐 생산성본, 농률협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섬유협회, 기계협회, 그런 것 따지면 수십 개.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은, 보시겠으면, 장관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식구 챙기는 거. 수백 명 되는
산업부 공무원 일자리 매일 챙기고. 산업부가 하죠. 또 누가 챙겨요? 기재부가 챙기지. 국토부가 챙기지. 이거 부처이기주의가 있어요. 그 부처이기주의에 예? 그 낙하산 인사가 있지. 부처가 행정하고 집행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산업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주식회사 산업부예요. 기재부가 아니야. 주식회사 기재부.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길. 교육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육부 공무원들이 어딜 가는지 아세요? 전부 대학의 무슨 실장, 무슨 부총장, 전부 교육부 공무원들. 그게 우리나라 전 부서에 다 그게 파급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공부문이 확대 성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운영 혼자. 이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갑니다. 종합건설관리를 인프라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을 이거 좀 넘어갈게요. 한 번은 말씀드린 내용.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추이.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기업의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부문별 부채를 보면은 이게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훨씬 더 컸는데 그러니까 일반 정부 부채가 있고요. 비금융법인 부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 부채가 여기 가계 부채가 있고요. 여기 공기업 부채가 한 400조. 지금은 이게 500조 넘을 거예요. 정부 부채가 있고요. 여기 민간기업은 이제 사채죠. 근데 여기 상당 부분 비영리 단체 있잖아요. 비영리 단체도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무슨 협회 이런 거 상당 부분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컨트롤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부채가 공기업 부채가 MB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나라 이제 부문별 부채 규모 변화를 보면은 2002년하고 2013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공기업 같은 경우 3.2배가 늘어났고 지금 더 늘어났어요. 가계부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이런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그래도 뭐 심각을 하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가계부채 점점 더 늘어나죠, 우리나라도.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게 높지 않아요. 정부 부채.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게 공기업 부채라든지 이거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꽤 높아져요. OECD 회원국에서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이 한국이 2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고 공기업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프랑스. 프렌치 소셜리즘. 프랑스가 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부가 할 일을 공기업이 대행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부채 추이는 이렇게 올라갔고 뭐 이거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2013년에 공공부문 부채 얼마냐 이런 문제 안 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참 잠깐 말씀 우리 중간고사가 언제로 예고돼 있어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는 좀 너무 급하고 중간고사 날짜를 일단 좀 조정합시다. 언제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 없대요. 24일. 뭐 있어요?
있어요? 전기공학과분도 어디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학회 그게 언제예요? 22, 24일까지예요? 네? 예전 예정은 4일까지.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5월 1일은 어때요? 네. 이게 괜찮아요. 일정 조정이니까 편한 대로 얘기하세요. 24일은 경기공학과 무슨 제주 세미나 했으니까 좀 그렇고 피해야 될 거. 5월 1일은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5월 1일이 5월 8일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 주에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그러니까 좀 힘든데 5월 1일은 그나마 아니면 4월 14일 어느 날 편하세요? 여러분들 의견을 주세요. 5월 1일로 4월 4월 24일. 4월 24일 어려운 전기공학과 때는. 전기공학과 세미나가 있거든요. 4월 14일. 5월 1일 괜찮아요? 아, 어려워요? 5월 1일 어렵구나. 그러면 5월 8일. 가족 행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5월 8일 날 기말고사. 쉽지 않나요? 기말고사로 5월 8일 어려우신 분. 근데 그 주에는 이게 그 진검자리, 물론 그 그쵸, 수요일이 뭐가 많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제주도가 24일까지예요? 22, 23, 24인데 네. 24일날 24일날인데 저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24일은 괜찮아요. 네, 얘기해 보세요. 아, 얘기했잖아요. 얘기해 봐요. 제주도 학교가 23일까지만 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24일날 돌아오면 돼서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2, 23, 24인데 학교는 23일날 저녁에 오려고 지금 다들 그래요? 다른 분들은? 저희 여부 3명은 다 다 그래요? 아, 그럼 24일로 합시다. 5월 1일이나 5월 8일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그럼 24일도 저 이렇게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5월 14일 괜찮아요? 아니, 4월 14일. 요거는 지금 제가 하고 또 공표를 할게요. 중간고사. 한 2시간, 9시에서 11시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 하고, 오늘 강의는, 잠깐만요. 44.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예, 공격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격 부채가 왜 증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고사 시험 스타일은, 여러분 글로벌 에너지 분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외워서 쓰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문제를 여러분들 좀 생각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드렸던 오늘 정답 응용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혹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이 10일이니까 중간고사들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